삼성물산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5.1%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5.6회전으로 매우 높은 편이고 PBR은 0.72 상태가 되겠습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을 하는데 난제다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뭐 직선적으로 얘기하면은 불투명하다 이렇게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에 관련된 뉴스로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 구형 내년 2월에 선고한다. 박현준 뉴시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등 1심은 전현직 임직원 모두에게 무죄 선고를 했었는데 검찰이 항소를 해서 이번에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이재용 합병 미래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 항소심 변론 종결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3일이다. 매우 오랫동안 끌고 있습니다. 검찰은 입장이 어떨 거냐 그러면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합니다. 변호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하겠죠. 그리고 법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는 유죄를 입증하는데 검찰이 더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검찰은 피고인들은 그룹 청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의 비대책을 악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자기 이익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을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변론에서 성명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밝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회장 측은 이 회사 변호인단이겠죠. 합병 TF의 검토는 합병의 전제조건, 추진 시 문제점, 장애 사유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했었다. 차관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이 3년 5개월이나 걸렸다는 얘기예요. 정권이 변경이 되면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경제 뉴스를 보면은 서울경제는 무려 기자가 3명이 달라붙었습니다. 검찰은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지 않는 점도 재강조했다. 요게 이제 서울경제 쪽이 조금 더 구체적인 거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변론에서는 엘리엇이 이제 불만을 제기해가지고 한 건데 엘리엇은 불리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던 상황임을 충분히 자기네들도 알고 있었고 합병을 위해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실체를 은폐할 수는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변론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공개한 합병 관련 내용에는 투자 위험 요소만 200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엘리엇이 주장하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런 거를 다 검토를 해서 TF팀이 합병을 결정하고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합병 발표 이후로 언론 및 증권사를 통해 지배구조와 관련한 내용이 공개돼 지배력 강화를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판 이력을 쭉 좀 잘 정리를 했네요. 2016년에 증선위가 고발한 거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1월 25일 날 2심 결심 공판 이렇게 열렸습니다. 일단 구형이 떨어진 거죠. 제일모직이 합병의 주체였고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는 것이었는데 합병 후 변경을 해가지고 삼성물산으로 다시 상호를 바꿨죠. 삼성 물산은 합병할 때 무슨 에버랜드를 또 갑자기 끼어들어 왔었고 자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되게 머리를 되게 굴린 것 같은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물산이 삼바에 투자했고 삼바는 에피스에 또 투자를 했는데 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려 결과적으로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 핵심이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에피스의 가치가 부풀렸냐 이거에 대한 가치 평가 문제가 아주 핵심 이슈였던 거로 그렇게 기억이 되네요.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7조 4,500억 원대를 달성해서 6.7% 감소했고 반대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3.7% 증가했습니다. 매우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재고의 증가는 원가회계는 이익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실제 이익은 그렇지가 않을 거고요. 매출 원가가 7.4%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은 0.7% 상승했어요. 금액상으로는 1.5% 하락했지만 판매관리비가 5%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6,786억 원으로서 14.9%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3.9%로서 0.4% 하락했고 원가 생산성 변동이 없습니다. 삼성물산은 영업이익 부분보다도 영업의 부문이 좀 순이익에 총괄 순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세전이익까지는 그 흐름대로 왔는데 기타 포괄 손익에서 해외 사업 환산 손실이 3조 2,700억이나 나왔어요. 작년에는 거꾸로고요. 그래서 총포괄 손익은 적자 2조 2,231억 원이 적자가 되겠습니다. 해외 사업 환산이라는 게 환율 이런 것 같은데 참 이런 것도 참 이 회계하시는 분들이 평가해가지고 하는 작업들이 물론 전산화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변수만 집어넣으면 지들이 알아서 계산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회계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겠죠.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2조 8천억 원대라서 6.7% 매출 감소율보다 소요점 한 자리는 같습니다만은 그 차이가 마이너스 0.1%가 나옵니다. 요것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꾸로 다음에 소개할 비성분 검증에서 추론을 한 결과가 모순이 되게 나타났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스루풋은 6.4% 금액 하락했고 감소했고 스루풋율은 대신 0.1% 상승을 했습니다. 스루풋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재료비 가격이 내렸다는 의미가 되겠죠.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판매 가격이 상승했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니면은 두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어, 운영 경비가 마이너스 4.8%입니다. TOE 생산성이 1.27로서 0.0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슬픈 영업이익은 6,679억 원으로서 6,680억 원으로 표현해도 되겠네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106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상품, 제품, 반제품 및 제공품 포함해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70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반제품 및 제공품만 감소했고 상품이 크게 늘었고 제품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갭에서 그 가공 비율을 곱한 게 원가 회계하고 차이인데 상품에는 가공비가 실질적으로는 배부가 안 되기 때문에 원가 회계하고의 차이가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고요. 건설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용지가 있어요. 용지, 땅을 사놓은 거죠. 건설한다고. 1697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삼성물산이 복합 기업이기 때문에 매우 그냥 전체적인 원인 결과를 분석해 나가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분석을 위해 가지고 그 3분기에는 삼성물산도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비공시를 했어요. 매우 좀 실망스럽지만은 그래도 공시를 안 해도 할 방법이 있다. 연간 사업 보고서는 비성분 데이터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공 비율을 산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이라고 표현해 놓고 그게 어떻게 11조 원이나 될까 깜짝 놀라게 되고요. 공사 외주비 요거는 이 두 가지 합쳤을 때 매출원가 재료비의 한 37.1% 요게 좀 퍼센테이지가 그 역산해 내는데 필요해서 요거 비율을 산출해 놨어요. 미리 요거 말씀드리면은 삼성물산 수준 정도라면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이라고 표기해 놓고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을 한꺼번에 묶어서 표기해서는 곤란하다. 이 안에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주주등 정보 소비자들에게 매우 불친절한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회계가 불투명하게 오해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사 외주비를 넣는데 공사 외주비는 건설 부분은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해서 집계를 했어요. 가공 비율을 산출해내면 분기보고서의 비성분 데이터를 비공개하더라도 충분히 역산으로 풀이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MC하고 OE를 이렇게 디커플링을 일단 합니다.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가리비를 뺀 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죠. 현장 운영 경비도 되겠고 3조 3천억입니다. 그럼 총 제조 비용은 어떻게 요거에서 해내느냐 그러면은 별도로 요 공사 외주비 및 이런 거에서 그 가공비를 더하면 되는 거죠. 재료비에서. 이렇게 일단 해봤어요. 그래서 15.6%로 나옵니다. 이거를 감안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어떻게 계산했었는지 지금 깜빡 잊어버렸어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삼성물산이 어떻게 보면은 삼성그룹의 모기업 성격인데 좀 제가 비판적인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제조 원가를 잘못 배운 기업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WCA에만 그게 재고자산의 변동이 표현돼야 된다. 이 말씀을 더 좀 강조하고 싶네요. 아까 그 총 제조 비용은 꼭 이런 산식으로 산출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5.6%가 그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도 3분기는 올해 15%를 적용하자, 가공 비율을.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올랐다고 봤는데 요거는 그 회사가 제시한 데이터를 감안해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겠구나. 이렇게 해서 0.6%만 올라가는 정도로 해서 역으로 적용해서 거꾸로 다 풀어낸 거고요. 아까 그 공사 외주비는 그 비율 요거 MC를 산출해 낸 다음에 먼저 공사 외주비를 산출해 내고 그 다음에 이 재고자산의 변동은 슬퍼 퇴계에서 WCAI로 적용을 했을 때 원재료 사용액이 한 8조 원 정도 나오는 거로 그렇게 여기에는 상품 매입액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을 상승 가정을 해서 뽑아낸 거예요. 삼성물산과 같은 인류 기업이 분기 보고서에 비성분 데이터를 비공개하고 있다. 2023년 가공 비율을 감안하여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가정하여 역산해낸 수치들이다라고 다시 한번 글로써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을 하는데 1단계는 제가 WCAI로 적용한 거기 때문에 맞춰준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또한 PQ 총 제조 비용과 PQ 생산 재료비도 실질상 의미가 없습니다. 현금 흐름표만 의미가 있는데 전체 재고자산이 현금이 2267억 원이 나갔는데 장부상에도 226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전년도에는 현금이 471억 원밖에 안 나갔는데 재고는 2015억 원이나 증가했어요. 1543억 원의 재고가 어디서 굴러 떨어졌는데 이게 뭔가 추적을 해보면은 재고자산 대체에 따른 장기 미수금이 감소했다. 장기 미수금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자재를 구매하기 위해서 성급을 주는 경우는 있지만 건설회사에서 장기 미수라는 것은 다른 목적의 미수금이거든요. 미수라는 것은 외상 매출이나 그 영업에 의한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영업활동이 아닌 거에 선급금이나 미수금 이런 거를 쓰는데 계정 과목을. 이게 재고자산 대체. 그동안에 재고 관리를 좀 이게 뭔가 미흡하지 않냐. 이게 이제 갑자기 이런 게 해가지고 또 딱 맞아떨어지지도 않은데 그저 요 정도 한 4자 나오는 거는 단수 차이 아닐까 뭐 그 정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운영경비도 그 인건비 분기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2023년도 거를 좀 가져왔는데요. 2조 원대인데 직원 수가 9,492명입니다. 인당 평균이 2억이 넘네요. 야, 이렇게 높게 받는다. 모기업이라서 그런지 고임금 아주 그 사원들이 꽤 많은 것 같네요. 경영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4% 하락했고 슬픈율은 약간 0.07% 상승했습니다. 키우이 생산성은 내려갔고요.
이자 부채 그 차입금은 아주 매우 낮은 편이고, 그리고 투하자본 이익률 2.2%로 0.2% 하락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영평가지표 재고 회전율과 스루픈율이 회전율은 하락했고 스루픈율은 상승해서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거를 삼성물산이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도 인상이 돼야 된다.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상승 손익계산 비성분 쪽에서 상승했다고 추론을 했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라면은 이 수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그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또 제시해줘서 이 회전율이 하락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겁니다. 요거는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WCAI에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좀 표현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미세하나마 0.7% 가중평균으로. 그런데 여기 건설자재를 쭉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단은 그 패션, 이 구제일모지. 그런데 전체 매입액의 19.7%뿐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뭐냐? CDMO용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그 원료 구매액이 나머지는 원료 구매액이 되겠어요. 근데 그 단가를 제시를 못하죠. 그 바이오 이론 쪽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여기 매입 시점을 제가 이렇게 밑에다가 그 근거를 좀 제시했습니다. CDMO 원재료, 레진 등 필터 등 해서 엄청 많죠. 이 나머지들은 잔잔합니다. 또 여기에서는 이 상사 무역 부분에 상품 매입 가격도 공시를 안 하죠. 그러니까 무척 회계 투명성 검증을 하는 거는 복합 비역인 경우 매우 난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판매 가격은 요 위에 거 요소 냉연 연료는 무역 부분 쪽이고 요게 매출 비중이 29.56%에서 내려갔어요. 그 무역 부분은. 패션은 조금 올라간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34.1% 범위 내에서 내려갔다.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비율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나온 데이터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복합기업 성격으로 사업별 분리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비성분에서 이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 과정을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에서는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 원재료 및, 그렇게 추론이 나오게 되는 거가 있는데, 이것이 역시 뭐라 그럴까요? 이 제조 원가의 어떤 불투명성을 상징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및 상품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상승해야 되는데 19.7% 범위 내에서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고요. 판매 가격은 아까 좀 적은 퍼센테이지 내에서 하락을 했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증 추론과는 이제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게 뭐 투명하다 어쩌다 하기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뭔가 삼성물산이
언클리어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3분기까지의 매출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71.3%로 보통 한 75% 넘어줘야 되는데 3분기까지 판매된 만큼 4분기에도 판매될 것이다. 그런 비율로 그렇게 단순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거창하게 학문적 기초가 없는 얘기인데요. 매출 예측의 결정론적 사고방식과 확률론적 사고방식. 그래서 예측에는 결국은 확률론적 사고방식을 머리를 돌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최저원가 회계와 스루프트 회계의 그 어떤 상징성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최저원가회계는 커플링인데 뭘 커플링한 거냐면 재료비하고 가공비, 이게 수백 년 이상 이 세계를 지배해온 패러다임이죠. 그리고 판매관리비는 별도에서 손익계산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개방시키고 원가 패러다임으로 중국 투자들을 해왔고 한 30여 년이 지난 오늘 현재에서는 중국이 현재 어떤 상태냐? 중국 과잉 생산을 통해 가지고 정부 보조금까지 주면서 덤핑 수출을 해서 세계 경제 구조를 흔들고 있죠. 그래서 스루프트 회계는 디커플링이라는 상징성으로 얘기할 수 있고 재료비와 운영 경비를 분리합니다. 그 판매관리비, 운영 경비에 포함해서 그냥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미국이 중국을 디커플링하고 있는 중이죠. 디커플링 한다니까 기분 나빠서 디리스킹이라는 요즘 표현들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디커플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중제품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뭐 거기에 뭐 자유스럽지는 못하지만은 고율 관세를 매겨서 디커플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죠. 이 돌아가는 세상, 미래 세계에는 저는 스루프트 회계, 원가 회계보다 아주 쉽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쉬운 세계, AI도 아마 고마워할 거예요. 그렇게 그 손익계산서를 뽑아내면은 AI도 알고리즘 만들기가 아주 편하니까 아주 고마워할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어, 그래서 1 더하기 25% 산식을 통해 가지고 3분기니까 21조 8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운영경비 기준했을 때 그렇습니다. 재료비율로 기준해서도 동일한 금액을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재료비율로 적용을 해서. 그래서 연말에 21조 8천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한 8,180억 이익이 나올 것 같은데 연말까지 재고 회전율이 34.1회전인데 36회전 좀 하도록 노력을 한다면은 23조 원으로 껑충 뛰어서 노력을 더하니까 운영 경비도 조금 더 증가하겠죠. 운영 경비 비율만큼 올라간다. 이 5.6 곱하기 운영 경비 비율이 산출해 낸 게 있으니까 이걸 적용해서 맥시멈 1.3%까지 금액이 올라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경우에 1조 원을 넘길 수 있다. 영업이익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트렌드가 나오는 거고요.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금 재무지표 아트만이라는 준천재가 만든 알고리즘을 통해서 배워서 뽑고 있는 건데 일본의 EAT가 먹는다는 용어긴 한데 이게 또 전문 용어로 세후 현금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On after tax 뭐 이런 거예요. 2조 1,431억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아까 그 해외 그 사업 그
환산 손실 때문에 3조 얼마가 있어가지고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최종 8,407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외형상 사업활동상으로는 3조 5천억의 그 현금이 잃었다고 보지만은 최종적으로는 8,407억 원의 현금이 벌었다 또는 유입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는 영업활동의 이익보다도 캐펙스 비유동 자산의 4조 3천억이 비유동 자산이 줄어들면서 현금이 들어온 게 있다. 이건 영업활동에 의한 것보다는. 그래서 비유동 자산을 보면은 34조 원이나 가지고 있는데 2023년 말에는 38조 원 8천억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종속기업이 증가를 325억 정도 더 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줄은 것은 뭐냐? 장기 금융자산을 29조나 가지고 있습니다. 25조 원으로 줄어서 4조 3천억 준 것이 이 캐펙스가 돈이 4조 3천억이 유입이 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얘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를 했다는 거, 종속기업의 지분율이 43.06%를 가지고 있는데 순자산가액은 4조 6천억이고 기말 장부가격은 2조 4천억.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삼성 에피스에 투자를 했었고 추적을 하면은 그러면은 장부 가격이 2조 4천억인데 이 자본금이 얼마나 있길래 돈이 얼마나 있길래 에피스에 투자했겠냐.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경우를 봐가지고 어떤 지적 소유권이 꽤 높은 기술 기업 이런 기업들 한참 야후 파이낸스에 가가지고 외국 기업들 재무상태표를 좀 많이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업 가치가 꽤 높은 기업들의 금액이 어디서 나오나 보면은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라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금액들이 매우 높게 평가돼. 미국 기업도 상당히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저 기업이 뭐 실제 자산 가치가 얼마인지 몰라도 느껴주는 엔디비아 같은데 뭐 이런 그다음에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런 기업들의 제조업 업죠. 그런 기업들의 가치는 결국 무형자산 가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죽이기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는 이재용 죽이기는 정권이 바뀌어서도 그렇게 변함없이 죽이고 있는데 이게 엘리엇 같은 외국 자본한테 사주를 받아가지고 하는 짓들 아니냐. 문정권에서도 그랬고 박근혜 언니 죽이면서부터 그냥 끈질기게 박근혜 언니 뇌물협의는 이 벌을 받고 나왔죠. 근데 이번엔 부당합병 때문에 또 왔는데 좀 해도 좀 너무한 거냐 어떤 거냐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거 이재명이하고 같이 제자까지는 이름이 똑같네요. 이재용 씨도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질질 끌려는지 또 무죄 판결 나오면은 또 항소해가지고 최종 대법원까지 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계속 디프레이션 나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그러네요. 주가는 12만 4,400원으로서 연초보다 5,100원이 떨어졌고요. PBR은 0.72 상태입니다. 이 개인 이름이 나오는 5% 이상 주주 개인 이름이 나오는 경우
아주 드문 게 아니고 그래서 삼성물산이 이 모기업이다 하는 이재용 씨가 19.06%, 이부진 씨가 5.88%, 이서연 씨가 6.56%, KCC가 9.57%, 연금공단이 7.31%, 외국인이 26.58% 가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JP 모건 등이 눈에 띕니다. 요 3,388만 주 가지고 있는 거가 장부 가격으로 따지면은 100이라 그러면은 33조겠죠? 33조? 아니지. 300 이게 억이라면은 338억 원. 장부 가격으로는 이게 100원이라고 그러면 요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액면 가격으로는 그 338억 원이 이재용 씨 그 지분율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한 시가 정도로 따진다면은 그냥 10만 원 돈으로 보면은 한 33조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 좀 삼성물산 길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